여러분, 만약 당신이 온몸이 땀에 젖어 샤워하고 싶은데 남녀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사우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특수부대 출신 독일 여성인데요. 한국 남자를 사우나에 끌고 들어갔다가 그의 몸을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밀러입니다. 29세, 독일 연방군 KSK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5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지 8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어요. 미넨 공대 복학, 유명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 채용 제안, 그리고 끊임없는 데이트 신청들까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이 공허함을.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는 기분을요. 군대에서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임무가 있었고 전우들이 있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하는 것도 몸이 부서질 듯 고된 작전도 모두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회사 회의실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레아, 또 멍하니 있어? 오늘 저녁 클럽 갈 건데 같이 갈래? 제 친구 카타리나가 물었어요. 그녀는 제가 변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예전에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레아가 아니라는 걸요.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실 독일의 자유로운 데이트 문화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너무 가볍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아무도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좋아, 레아 밀러.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러 가는 거야.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알프스 산맥. 저 높은 곳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산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레아 밀러입니다. 29세, 독일 연방군 KSK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5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지 8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어요. 미넨 공대 복학, 유명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 채용 제안, 그리고 끊임없는 데이트 신청들까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이 공허함을.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는 기분을요. 군대에서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임무가 있었고 전우들이 있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하는 것도 몸이 부서질 듯 고된 작전도 모두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회사 회의실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레아, 또 멍하니 있어? 오늘 저녁 클럽 갈 건데 같이 갈래? 제 친구 카타리나가 물었어요. 그녀는 제가 변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예전에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레아가 아니라는 걸요.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실 독일의 자유로운 데이트 문화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너무 가볍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아무도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죠.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KSK에서 함께했던 전우들은 진짜 동료였어요.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관계, 그런 깊은 연결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어요. 달빛에 비친 눈 덮인 봉우리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츠크슈피체. 거기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츠크슈피체는 독일 최고봉이에요. 해발 2962m. 험난한 등반 코스로 유명하죠. 특수부대 출신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를요. 혼자 가려고? 레아, 위험하지 않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 정도는 문제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래된 군복을 꺼냈어요. 부대 마크를 쓰다듬으며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슈테판, 마르쿠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제 가장 친한 친구였죠.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작전에서 제 목숨을 구하고 그녀는 떠났어요. 레아, 넌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전해야 해라는 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엘리자베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넌 날 살리려고 희생했는데 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츠크슈피체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도망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좋아, 레아 밀러.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러 가는 거야.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알프스 산맥. 저 높은 곳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산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새벽 6시 츠크슈피체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등산객들, 노련해 보이는 중년 등산가들까지 모두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죠. 저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익숙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도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자였죠. 스트레칭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한 아시아인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머리, 키 180cm 정도, 단정한 등산복 차림. 그는 혼자서 조용히 배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리 사진을 찍거나 떠들지 않았어요. 뭔가 집중된 분위기였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동양식 인사법이었죠.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인? 아니면 한국인? 중국인? 등산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의 연속이었죠. KSK 훈련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지만 8개월간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않은 제 몸은 생각보다 약해져 있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죠. 첫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물병을 꺼내 마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아까 그 아시아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잠시 멈춰 섰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약간 어색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잠깐 쉬는 중이에요. 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날씨가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조심하세요. 정말로 아침의 맑은 하늘은 어느새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이고 있었어요. 알프스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하죠. 고마워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준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짧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레아예요. 독일 사람이고요. 아, 여기 분이시군요. 좋은 등산 되세요. 준서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랐습니다. 걷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시선, 배낭을 매는 방법까지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설마 군인? 아니야, 그냥 등산 많이 다녀본 사람이겠지. 30분 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비옷을 꺼내 입었어요. 하지만 이미 머리카락은 흠뻑 젖었고 바위들은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나빠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이러다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앞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였습니다. 그는 큰 바위 아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고마워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제때 피한 것 같네요. 준서가 배낭에서 타올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 거 있어요. 아니요, 쓰세요. 제 여분이에요. 그의 배려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동료를 챙기듯이요.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고 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빗소리를 들으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뭐라 말을 꺼내기가 애매했어요. 하지만 비가 30분 넘게 계속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네. 한 달간 유럽을 돌고 있어요. 독일이 세 번째 나라예요. 한 달이나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준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직했어요. 아니, 도망쳤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도망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녔어요. 거의 10년 동안요. 처음엔 꿈이 있었죠. 좋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요.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주말도 없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35살인데 뭘 하며 살았나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신 거군요. 네. 답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네, 저는 독일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KSK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KSK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찾고 싶었던 길이었어요. 5년 동안 복무했죠. 거기서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임무, 동료, 목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40kg 배낭 메고 100km 행군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준서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대학 복학했고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지만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독일도 연애 문화가 자유롭죠?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힘들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아무도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전 특수부대에서 전우들과 생사를 함께 했는데 그런 깊은 연결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예요. 너무 무거워요. 만나면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하고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게 되죠. 극단적이네요, 둘 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레아 씨.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편하게 레아라고 불러요. 레아, 혹시 군대 이야기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도 징병제예요.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야 하죠. 저도 갔어요. 근데 일반 육군이 아니라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특수부대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준서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걷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시선, 배낭 싸는 방법. 훈련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저도 그쪽 사람이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켰네요. 네, UDTSEAL이었어요. 한국 해군 특수전단이죠. 6년 복무했어요. 6년이나요? 보통 의무 복무는 2년인데. 연장했어요. 거기가 좋았으니까. 전우들도 있었고, 임무도 명확했고. 근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전 중에 팀원을 잃었어요. 제 판단 실수 때문이었죠. 파키스탄 해안에서 해적 소탕 작전이었어요. 제가 팀장이었고 제가 경로를 결정했는데 매복을 당했어요. 팀원 한 명이 저를 감싸다가 준서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 이후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역하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적응이 안 됐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계속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의 이야기가 너무 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준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동료를 잃었어요. 네, 엘리자베스?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이었죠. 작전 중에 매복을 당했어요. 제가 로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제 대신 먼저 내려갔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에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살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엘리자베스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서 뭘 하고 있나? 준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레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10개월 동안 매일 악몽을 꿨어요. 그 친구 목소리가 들려요. 준서 형, 왜 저를 못 구했어요? 라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2명의 특수부대 출신, 2명의 생존자, 2명의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올라갈까요? 준서가 물었어요. 네, 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거의 그쳤지만 바위는 여전히 젖어 있었죠. 같이 갈까요?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처음 만난 지 2시간밖에 안 됐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마치 오래된 전우를 만난 것처럼요. 우리는 함께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등산로는 더욱 험해졌어요. 젖은 바위들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작은 낙석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올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준서와 함께라서 그랬을까요? 레아, 여기 돌이 불안정해요. 왼쪽으로 우회하세요. 준서가 먼저 확인하고 알려줬어요. 고마워요. 저기 얼음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그의 배려가 자연스러웠어요. 명령조가 아니라 동료를 챙기는 말투였죠. KSK에서 제가 후임들에게 하던 것처럼요. 준서는 어느 팀이었어요? 저격? 폭파? 침투? 침투팀이었어요. 수중 침투가 주 임무였죠. 레아는요? 저는 정찰팀이었어요. 적진 후방 정찰이랑 인질 구출. 인질 구출이요? 위험한 임무네요. 당신도 비슷하잖아요. 수중 침투라니. UDTSEAL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던데요. 준서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우리는 계속 등반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상까지 2시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가장 험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었죠.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젖은 상태라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KSK 출신의 자존심이 발동했죠. 준서에게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발을 디디고 로프를 활용하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KSK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했던 암벽 등반 훈련. 그녀는 항상 저보다 빨랐죠. 레아,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마. 천천히.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제 오른발이 디딘 돌이 갑자기 부서졌어요. 으악!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로프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이러다 떨어진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KSK 훈련 때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죽음의 공포였어요. 그 순간, 레아,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암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마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아니, 그는 특수요원이었죠. 그의 손이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준서의 손아귀 힘이 엄청났어요. 제 팔이 빠질 것 같았지만 그 덕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암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근육이 긴장으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발 디딜 곳 찾으세요. 천천히. 저는 발을 더듬어 안전한 바위를 찾았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준서가 저를 암벽 쪽으로 밀어내며 안전한 곳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땀이 흐르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전우잖아요. 전우.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준서의 바지는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급하게 올라오느라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았죠. 다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의 고통이 보였어요. 준서.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제 목숨을 구해줘서. 레아, 우리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동료는 절대 버리지 않는 거. 당신도 에게속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엘리자베스처럼요. 일단 올라가요. 여기 위험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암벽을 올랐어요. 이번엔 준서가 앞서가며 안전한 경로를 확인했고 저는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준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저 반응 속도, 저 힘, 저 침착함. 보통 특수부대원이 아니야. 팀장이었다고 했지? 엄청난 실력자였을 거야. 30분 뒤 우리는 안전한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어가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무릎 치료부터 해야 해요. 저는 배낭에서 구급약을 꺼냈습니다. 레아, 정말 괜찮아요. 앉아요. 명령이에요. 저는 KSK 시절의 말투로 말했어요. 준서가 웃으며 바위에 앉았습니다. 알겠어요, 대장님. 저는 그의 찢어진 바지를 더 찢어서 상처를 드러냈어요. 무릎이 깊게 베어 있었고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아파요? 소독약을 바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UDT 훈련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았어요. 어떤 거요? 지옥주. 들어봤어요? 지옥주? 뭐예요, 그게? 준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국 특수부대의 악명 높은 훈련이에요. 5일 밤낮으로 잠을 거의 안 자고 계속 훈련하는 거죠.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모래밭에서 구르고 통나무 들고 뛰고 환각이 보일 정도예요. 미쳤네요. 거기서 70%가 포기해요. 근데 포기하면 부대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다들 이를 악물고 버텨요. 저는 그의 무릎에 붕대를 감으며 말했어요. KSK도 비슷한 게 있어요. 선발 과정에서 알프스 동계 생존 훈련이 있어요. 영하 20도에서 5일간 생존하는 거죠. 텐트도 없이요. 정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첫날 밤에 동사할 뻔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자기 침낭을 나눠줘서 살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좋은 친구였네요. 최고의 친구였어요. 붕대를 다 감고 나서 저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서, 아까 저를 구할 때 당신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기 안전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올라왔죠. 그건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동료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레아. 당신이 잃은 그 팀원분도 똑같았을 거예요. 당신을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은 다르죠. 저도 똑같아요. 엘리자베스가 저를 선택한 건데 저는 계속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우리는 동료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요. 그게 전우잖아요. 서로를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관계.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레아,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8개월 동안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당신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계속 올라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준서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2시간 뒤 우리는 드디어 츠크슈피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962m. 독일의 최고봉이었어요.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잊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했어요.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 알프스 산맥.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보이는 광활한 풍경. 맙소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서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우리는 정상 표지판 앞에 섰어요. 다른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걸 보려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절벽 끝으로 걸어갔어요. 난간 너머로 아득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준서가 물었어요. KSK에서 헬기 강화 훈련할 때는 이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렸어요. 당신은요? UDT는 주로 수중이었지만 고공 낙하 훈련도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는 절벽 끝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를 허공에 내밀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편안했습니다. 레아.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까 저를 구할 때 이야기 말이에요. 사실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작전에서 제가 잃은 팀원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민수라는 친구였죠. 우리는 같이 UDT에 지원했고 같이 훈련받았어요. 지옥주도 같이 견뎠고 첫 작전도 같이 갔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작전이 잘못됐어요. 인텔이 틀렸고 우리는 매복을 당했죠. 저는 팀장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려야 했어요. 근데 인질들이 있었어요. 민간인 아이들이요. 저는 구출을 강행했어요. 팀원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죠. 그리고 민수가 제 어모를 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즉사였어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구했어요. 5명 다요. 근데 민수는 제 고집 때문에 죽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준서, 들어봐요. 당신은 5명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민수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엄호한 거예요. 하지만 특수부대원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엘리자베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였어요. 우리는 탈레반에게 납치된 독일 기자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받았죠. 3명의 기자와 통역사 1명이었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4명 다 구출했죠. 근데 철수 중에 매복을 당했어요. 엘리자베스와 저는 후미를 맡았고 갑자기 로켓포 공격이 들어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로켓이 바로 옆에서 터졌어요. 저는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로프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다고 계속 자책했어요. 근데 그건 핑계였어요. 진짜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미안했던 거예요. 준서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2명의 생존자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요. 레아. 응. 우리 서로를 용서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요. 우리는 다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준서, 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회사는 그만뒀고 아마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죠. 당신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동차 회사 제안은 거절했어요. 그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뭐가 당신 길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걸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거요. 전역한 군인들, 특히 PTSD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준서가 미소 지었어요. 멋진 꿈이네요. 당신은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저도 비슷한 거요. 한국에 PTSD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비슷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마치 운명 같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산할 시간이었습니다. 내려갈까요? 네.
우리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챙기며요. 오후 7시 우리는 무사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 넘는 산행이었어요.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샤워하고 싶어요. 제가 신음했어요. 저도요. 호텔 가서 씻어야겠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준서, 근처에 정말 좋은 사우나가 있어요. 알프스 온천 사우나예요. 산행 후에는 사우나만 한 게 없죠. 같이 갈래요? 준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우나요? 네. 독일 전통 사우나예요. 근육통 회복에 최고예요. 온천수로 하는 거라 더 좋고요. 저는 호텔에서 샤워하는 게 애인 여행 왔으면 현지 문화 체험해야죠. 정말 좋아요. 믿어봐요. 준서는 명백히 불편해 보였어요. 뭐지? 왜 저러지? 혹시 사우나 싫어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가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가 분리돼 있거든요. 아,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문화 차이구나. 여기는 남녀같이 들어가요. 독일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준서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괜찮아요. 저는 전혀 안 불편해요. KSK에서 남자들이랑 같이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샤워실도 같이 썼고요. 몸이 뭐 대수예요?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여행자라면 현지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근육통에 좋아요. 내일 온몸이 쑤실 텐데 지금 풀어놔야 해요. 준서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수건으로 가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요? 네.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예의예요. 여기선요.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경험해 볼게요. 언제 또 독일에 오겠어요? 좋아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사우나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서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알아요. 근데 몸이 긴장하네요. 푸아, 특수부대 출신이 사우나를 무서워하다니.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사우나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신 후에 사우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건은 선택사항이에요.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레아, 수건도 선택이라고요? 네. 대부분 안 써요. 더 자연스러우니까. 오 마이 갓. 저는 웃음을 참으며 여자 탈의실로 갔어요. 10분 뒤 사우나실 앞에서 준서를 봤습니다. 그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어깨에도 걸치고 심지어 손으로도 가리고 있었어요. 완전 무장 상태였죠. 푸아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웃어요? 준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귀여워서요. 특수부대 출신이 수건으로 떡칠을. 레아, 웃지 마세요. 저는 이미 수건 없이 자연스럽게 서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자, 들어가요. 제가 사우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독일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죠. 준서는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며 구석자리로 갔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건도 사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흐르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곧 사우나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준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노력 중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자,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좀 편하게 있어요. 네. 저는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건 좀 벗어요. 답답하잖아요. 아니에요. 전 이게 편해요. 에이, 뭘 그렇게. 저는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누나가 도와줄게요. 누나요? 응. 나이 궁금한데 몇 살이에요? 37살이요. 어머, 저보다 8살이나 많으시네요? 그럼 오빠네요.
그럼 존댓말. 독일식으로 가요. 여기선 친구면 다 반말이에요. 저는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준서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서의 등, 수건 사이로 보이는 그의 등과 어깨, 옆구리에는 수없이 많은 흉터들이 있었어요. 총상 흔적, 수술 자국, 화상 흔적, 칼에 베인 자국까지. 준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수건으로 몸을 가렸지만 이미 다 봐버렸어요. 미안해요. 보여줄 생각 없었는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KSK 출신인 저도 그 정도의 흉터는 없었어요. 독일은 실전 투입이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UDT는 달랐나 봅니다. 언제 이렇게 작전들이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6년간 52번 작전에 투입됐어요. 해외 파병도 3번 갔고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운 좋게 살아남았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 당신 보기 흉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우나 잘 안 갔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건 명예의 상처예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준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레아, 당신이 구한 그 아이들 5명이라고 했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요. 민수 씨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2번이요. 52번이나 작전에 나갔어요. 매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아왔죠. 왜 저만 살아왔을까요? 왜 민수는 죽고 저는? 준서,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민수 씨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의 얼굴을 마주봤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준서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레아, 저도 보여줄게요. 저는 일어나서 몸을 돌렸습니다. 제 등에도 흉터가 있었어요. 로켓포 파편에 맞은 자국, 수술 흔적들이요. 이게 엘리자베스가 남긴 거예요. 그녀가 저를 구할 때 생긴 상처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제 등을 만졌어요. 아프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안 아파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우나의 뜨거운 증기 속에서 2명의 상처받은 전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레아,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뭔가 깊은 게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요. 당신 걸음걸이, 자세, 눈빛.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동굴에서 이야기 나눴을 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다고. 준서, 레아, 저 당신 좋아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죠? 근데 확신해요. 평생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준서, 저도 당신이 좋아요. 아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레아, 한 번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요. KSK에서도 전역 후에도. 근데 당신과 있으면 편해요. 제 자신이 되는 기분이에요. 준서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레아, 저 일주일 뒤에 한국 돌아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원래 계획이 한 달인데 이제 절반 지났어요. 레아, 이 일주일 저랑 같이 보내줄래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당연하죠. 일주일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우리는 베를린, 드레스덴,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했던 건 그냥 함께 걷는 시간들이었어요. 레아, 저기 봐. 베를린 장벽이에요. 저기 가서 사진 찍을까요? 우리는 관광객처럼 사진도 찍고 맥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하지만 매일 밤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일이면 하루 덜 남았네. 모레 면제 시도의 계속 편집도 하루 덜 남고 6째 날 밤 미넨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준서는 떠나요. 우리는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어요. 레아,
응. 한국 가면 연락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연락하고 싶어요. 매일 통화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당신 일상이 궁금하고 제 일상도 나누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원거리 연애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시차 8시간에 비행기로 11시간 걸리고. 근데 당신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은 제 전부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서, 레아, 솔직히 말할게요. 저 당신 사랑해요.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확신해요. 당신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사랑해요, 준서. 정말로요.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레아, 약속할게요. 3개월 안에 다시 올게요. 한국에서 일 정리하고 바로 올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방법을 찾을게요. 제가 독일로 이주할 수도 있고, 당신이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준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천천히. 아니요.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7년 동안 방황했어요.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이렇게 울게 만들면 어떡해요. 준서가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미안해요. 근데 진심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넨 공항. 준서는 체크인을 마치고 제 앞에 섰어요. 잘 가요. 레아, 울지 마요. KSK 출신이 이런 거로 우나요? 안 울어요. 눈에 뭐 들어갔어요. 거짓말. 우리는 웃으며 울었어요. 3개월 뒤에 올게요. 약속해요. 저도 한국어 배울게요. 당신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고마워요, 레아.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사랑해요, 레아. 나도 사랑해요, 준서. 준서가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3개월 후, 미넨 공항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서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달려갔어요. 준서, 레아.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준서가 속삭였어요. 저도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그의 짐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방이 3개나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제 짐이요.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왔어요. 네. 준서가 미소 지었어요. 독일에서 일자리 구했어요. 베를린에 있는 IT 스타트업인데 한국 회사와 리모트로도 일할 수 있대요. 그리고 독일어 학원도 등록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진짜요? 그렇게 빨리? 당신이 기다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게 해요? 제가 올게요. 바보. 그렇게 인생을 쉽게 바꾸면 어떡해요. 쉬운 결정이었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니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 고마워요. 정말로요. 고마운 건 저죠. 당신이 제 인생을 구해줬으니까요. 6개월 후, 우리는 미넨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준서는 독일어를 빠르게 배우며 새 직장에 적응하고 있었고, 저는 PTSD를 가진 참전 용사들을 돕는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레아, 저녁 됐어요. 준서가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뭐 만들었어요? 김치찌개요. 한국 음식 먹고 싶을 것 같아서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이제 젓가락 사용도 제법 능숙해졌죠. 맛있어요.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연습했죠.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저녁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레아, 응? 행복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당신과 함께인데요. 저도요. 준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레아,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왜요? 지금 프로포즈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고요. 준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근데 생각은 해봤어요. 진지하게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랑이면 좋을 것 같아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제대로 할게요. 반지도 준비하고 로맨틱하게요. 기대할게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요. 레아. 응.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은 쪽으로요. 저도요. 당신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요. 당연하죠. 1년 후. 레아, 빨리 와봐요. 준서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왜요? 준서가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제 책이 한국에서 출간됐어요. 화면에는 책 표지가 있었습니다. 츠크슈피체에서 만난 사랑. 두 특수부대 출신의 치유와 사랑 이야기. 와, 진짜 나왔네요. 네. 그리고 독일어 번역도 진행 중이래요. 저는 준서를 껴안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이야기예요. 당신과 제 이야기고요.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준서 씨 맞으세요? 네. 한국에서 온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책 100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하나 꺼내서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헌사가 있었어요. 방황하는 모든 전사들에게 당신의 츠크슈피체를 찾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레아를 만나기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름다워요. 레아. 준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뭐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레아 밀러. 당신과 만난 지 1년 3개월이 됐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준서. 당신은 제 구원이었어요. 제 집이었어요. 제 미래였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였어요. 레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GUGSPITG 2024. 네. 네. 당연하죠. 1000번이라도 예스예요. 준서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레아. 나도 사랑해요, 준서. 6개월 뒤 우리는 알프스가 보이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랑 신부 키스하세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에서 준서의 옛 UDT 동료가 말했어요. 준서 형,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 봐요. 이렇게 밝은 표정. 제 KSK 동료도 말했죠. 레아, 넌 변했어. 눈빛이 살아났어. 예전엔 죽은 눈이었는데.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밤 신혼여행지로 향하기 전 우리는 츠크슈피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상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레아, 1년 전 여기서 처음 고백했었죠. 기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로 채울게요. 우리 같이 채워요. 준서가 제 어깨에 자켓을 걸쳐줬어요. 추워요? 아니요. 당신이 있어서 따뜻해요. 우리는 별빛 아래서 키스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방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레아와 준서는 서로의 츠크슈피체였어요. 함께 올라야 하는 험난한 산이었지만 정상에서 만난 풍경은 모든 고통을 보상해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황하는 전사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집을 찾은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5년 후, 아빠, 엄마, 빨리 와요. 4살 된 딸 소피아가 정원에서 소리쳤어요. 뭐야, 우리 공주님? 준서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독일어는 거의 완벽했어요. 나비가 있어요. 레아가 웃으며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완전 아빠 닮았어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거. 엄마도 닮았어요. 강인한 거. 2명의 전직 특수부대원은 이제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특별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알프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매일 밤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찾았어요. 방황의 끝에서
진정한 지불. 잠깐. 다음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